아직도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도망쳐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고 계시진 않나요? 내 잠재의식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버리려는 의도로 감정에 접근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여러분의 인생에 긍정적인 감정과 현실만 펼쳐지시던가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목적으로 감정에 접근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목적을 달성하시는데 언제나 실패하실 겁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여러분이 감정을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감정 수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과 진정한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으로 러브 포레스트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꼭 자기사랑, 당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마법, 이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오늘의 영상을 봐주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감정 수용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대체로 궁금해하시는 게 굉장히 비슷했어요. 전 정말 많은 분들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낀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비교적 감정을 잘 느끼시는 분들은 감정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을 잘 느끼는 법과 또 그렇게 느껴진 감정을 잘 수용하는 법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예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 감정을 잘 느끼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러브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느낀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은 없을까요? 감정을 느끼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평소에 감정을 잘 인식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감정을 느껴주려고 하면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이유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습관적으로 계속 감정을 억눌렀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의 영향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 이성 중시 사회입니다. 부정적이고 연약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요. 감정을 억눌러야지 효과적으로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멘탈 관리, 감정 컨트롤 등 감정을 이해해주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감정을 극복하기만 하는 콘텐츠가 인기가 많은 것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무서워하고 또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감정은 극복해내면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정확히 그 반대예요. 감정을 극복하고 감정을 억누를수록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그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거대해져서 삶에서 그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큰 힘을 써야지만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있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바라는 성공을 하고 나서도 알 수 없는 공허감을 느끼는 이유가 나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그 감정들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자기 사랑은 나라는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 자신에게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감정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여기서 양육자가 되는 것보다 먼저 아이가 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감정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어른으로 살고 계셔서 아이가 되는 법, 감정 표현을 하는 법을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의 마음을 느끼지 않고 나의 양육자가 되어줄 수 있겠어요? 감정체는 마치 아이들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미처 그 감정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적절한 감정 수용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다시 그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가슴이 아닌 머리와 생각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과 무의식의 영역은 생각이 아닌 몸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감각을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타이머를 맞춰두시고 감각을 느끼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정도가 돼도 좋아요. 생각이라는 전등 스위치를 끄고 몸이라는 전등 스위치만 딱 켠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호흡은 어떤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오감에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중
나를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평소처럼 지나치지 말고 그 감정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짜증이라고 해볼까요?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짜증이 올라왔을 때 이 짜증이 몸 어디에서 느껴지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짜증이 내 몸 어디에서 어떻게 올라왔기에 내가 이걸 짜증이라고 알아차렸을까? 그걸 감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가슴이 꽉 조이는 것 같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마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감각의 정도를 조금씩 볼륨을 높여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평소에 억누르던 감정들을 조금씩 꺼내기만 해도 점점 더 느끼는 감각이 확대되고 감정을 더 잘 느끼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의 단계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감정은 단계로 따지자면 크게 5가지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접하기 쉬운 단계로 화, 분노, 짜증입니다. 두 번째는 실망, 슬픔, 세 번째는 불안감, 두려움, 네 번째는 이해, 연민, 다섯 번째는 사랑, 해결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도 제대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느끼는 걸 잘못됐다고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잘 안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슬픈 감정부터 곧바로 느껴서 빨리 감정을 해소시켜버리겠어. 의도를 가지고 감정에 접근하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물론 눈물이 나야지 제대로 해소가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눈물이 안 나는 게 어쩌면 당연한 단계도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면 눈물이 나기보다도 분노가 치솟잖아요? 감정을 느끼는 게 어려운 분들은 분노, 화, 비난 같은 가장 겉에 저항의 감정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정 감정을 느끼겠다고 내가 결정하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나에게 올라오는 감정을 아이처럼 느끼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감정이 예전엔 꺼내지 않았던 연약한 감정도 나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셋째, 의식의 흐름대로 글쓰기.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정말 많이 도움을 받은 방법인데요. 일상 속 작은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머물면서 글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사실 하루 중 감정이 아예 안 올라오는 날은 정말 드무실 거예요. 감정이 분명 올라왔을 텐데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일상 속 감정을 알아차리셨다면 감정이 올라왔네? 이 감정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그 감정이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글로 한번 써보세요. 이때 이 글은 잘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글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는 글이 아니라 나만 보는 글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쓰셔야 됩니다. 타이머를 맞춰두고 20분 동안 필터링 없이 한번 나의 감정에 대해서 글을 써보시는 거예요. 이때는 그 감정 그 자체가 돼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감정을 느끼는 나의 다른 파트와 또 이 글을 쓰는 나 사이의 1대1 대화 방식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도저히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질문에 따라서 글을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지금 이 느낌은 무엇일까? 이 느낌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이건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가장 최근에 이 느낌을 경험한 것이 언제였는가? 내가 이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던 때가 언제였을까? 이렇게 질문을 따라가면서 글을 써보시다 보면 조금 더 깊게 나의 감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글쓰기로 저의 불안함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퇴사를 결정하고 아직 회사 일을 마무리하는 도중에 거제도로 여행을 갔어요. 카페에서 차를 한 잔 시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불안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장을 꺼내서 지금 내가 뭘 느끼는지를 다 적어봤어요. 가슴이 답답하다, 막막하다, 불안하다. 회사를 다닐 때 답답했던 것과는 또 다른 막막함.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왜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어서 글을 쓰면서 계속 그 감정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이 뭐야?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제가 무서워 라고 쓰더라고요. 무서워. 너무 무서워. 퇴사 이후에 내가 원하는 여행을 가도 내가 여전히 무기력할까봐 너무 무서워. 이게 또 다른 가짜 욕망일까봐 너무 두려워. 그런 마음에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 관련해서도 계속 질문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왜 무서움을 느끼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퇴사 후에 제가 행복한 감정을 느껴야지만 퇴사라는 제 결정이 옳은 선택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결정하고 나서 늘 제 감정을 검열하듯이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너 행복해? 너 옳은 선택을 한 거 맞아? 라고요. 내가 늘 행복함만을 느껴서 퇴사라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던 걸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되자 나의 불안함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퇴사하는 건 되게 불안함이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불안감도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굉장히 억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진실로 느끼는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진짜 이해하게 되니까 그 불안함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 있게 됐어요. 너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돼. 네가 행복하지 않은 곳에서 너 스스로를 꺼내준 것만으로도 너는 너무 잘한 거야. 그리고 무서운 게 너무 당연해. 네가 이때까지 살아보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 불안한 건 당연해.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바꾸려고 해서 너무 미안해. 이제부터는 마음껏 무서워해도 돼. 네가 이렇게 무서움을 느낄 때마다 내가 옆에 같이 있을게. 그러자 저 파트에서 글을 쓰다가 눈물이 빵 터지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러자 원래 감정이 막 미친 듯이 요동을 쳤었는데 제가 저를 위로해주니까 감정이 고요하게 평화로워지더라고요. 제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으려는 저항을 멈추고 불안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불안함이 무엇을 느끼는지 온전히 이해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늘 기억하셔야 하는 건 감정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감정이 찾아오면 그 아이가 드디어 나에게 말을 걸고자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지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러면 점점 더 감정이라는 아이와 가까워져서 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두 번째 파트는 감정은 잘 느껴지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달래야 될지, 어떻게 수용해야 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또 이미 몇 달째 감정에 머물러 있어 봤는데 이 감정이 해소가 안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자,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미 감정이란 아이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잘 듣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이가 끊임없이 나한테 이야기를 걸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아이가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부모로서 아이의 감정을 잘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때 이 부모는 냉철한 머리가 아닌 따뜻한 가슴을 가진 부모여야 해요.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3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기. 부모로서 감정을 관찰하기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짜증난다? 내가 슬프다. 그런데 감정은 나와 동일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에너지인 거예요. 우울함이 올라올 때 내가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몸을 통해서 작은 아이가 우울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느껴보세요. 화가 난다면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아이가 내 몸을 통해서 나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다면 이게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영화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때그때마다 내 몸에 조종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는 분노라는 캐릭터가 지금 내 몸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고, 내가 기쁠 때는 기쁨이가 주도권을 쥐어서 내가 막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내 몸을 통해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몸에서 어떤 감각으로 표현되는지, 지금 마음이 어떤지 말이에요. 우리가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감정과 나를 조금 떨어져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온전히 느껴주었다면 그 다음에 감정과 떨어져 봐야지 내가 그 감정을 다정하게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걸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감정은 무조건 내 몸에 올라오는 순간 있는 그대로 느껴줘야 돼요. 그 아이의 시점에서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의 시점으로 나의 그 감정을 온전히 느낀 이후에는 부모의 시점으로도 그 감정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의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감정이 가장 나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 감정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진짜 위로해 줄 수 있게 되어요.
두 번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기.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리고 감정 수용에서 좀 정체기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을 다룰 때 이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 태도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감정 수용, 무의식 정화, 내면 아이 치유에서 실수를 하시는 포인트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는 의도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줘요. 그런데 이건 감정 수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을 수용한다는 건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건데 우리가 감정을 부정적이고 나쁘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하는 순간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속이면서 감정 수용을 하실 경우에 그 감정은 1년이고 2년이고 절대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 감정과 싸우고 있는 저항 상태의 답답함만을 느끼시면서 왜 감정을 느끼는데 현실이 안 바뀌는 거야? 왜 감정이 해소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실 거예요. 이 상태를 제가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렸을 때 버림받았던 기억이 있고 또 이 버림받은 느낌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주 내 삶에 나타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 버림받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 내 안에 상처투성이 피를 철철 흘리고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은 적이 없는 그 아이를 부모인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얘 때문에 자꾸 현실에서 버림받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얘를 빨리 고쳐주셔서 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버림받는 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그 상처투성이에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 아이는 내 말을 듣고 어떻게 느낄까요? 그 버림받은 상처를 가진 아이는 다시 한번 나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그 아이는 지금 이 세상 단 한 명, 나의 위로가 필요한 건데 그 위로조차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내가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나의 감정을 다시금 버리는 행위는 나의 무의식 속에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그 감정은 절대 해소가 된 게 아니에요. 또 스스로가 부족하고 무능력하다고 자주 느끼는 분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잔뜩 왜소해진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아이고, 얘 때문에 제가 현실에서 자꾸 무능력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빨리 제가 유능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 무능한 감정만 바뀌면 제 현실이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그 아이 기분이 어떨까요? 자신이 쓸모없어서 죽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나만 없으면 모든 게 완벽할 텐데 나는 왜 존재할까? 또다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무능하다고 느낍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내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감정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두 가지 타입의 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 더 잘 감정이 꺼내질까요? 너 지금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데 한번 그 감정을 좀 꺼내볼래? 내가 그 감정 고쳐줄게 라는 사람 앞에서 감정이 잘 꺼내질까요? 아니면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너였어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너무 당연해. 그럴 만한 감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감정이 더 잘 꺼내질까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 감정에 대해 비판받지 않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더 쉽게 감정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나의 아이에게 이런 안전한 품을 제공해주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항감과 감정 수용을 혼동하지 않기. 감정에 오래 머물러 계시는데도 감정이 해소가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감정과 싸우고 계신 상태입니다. 저한테 제일 어려웠던 부분도 이 부분이었어요.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외롭다, 우울하다 이렇게 느껴주는데도 감정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계신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나쁘다고 보고 그 감정과 끊임없이 싸우고 계신 상태인 겁니다. 감정과 싸운다는 건요, 이 감정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보면 네가 나한테 언제까지 있을 건지 보자 라는 태도로 감정을 대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막 울고 있고 짜증을 내는데 우는 아이를 놔두고 저 멀찍이서 그냥 그 울음소리를 듣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언제까지 우나 보자. 언제까지 울어야 네가 지치나 보자. 이건 전혀 감정을 수용하지 않은 채로
부모가 되어서 아이와 싸우고 계신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우는 소리, 아이가 신경질 내는 소리는 분명 부모인 나한테도 들리겠죠? 그러니까 나는 아이의 감정을 느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느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받아줄 준비가 안 된 아이의 목소리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난 상태인 거예요. 그걸 저항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정에 오래 머물러 계셨다는 분들을 보면 거의 이렇게 대부분 저항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감정을 수용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저항의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한 팁은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싫다는 마음부터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인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기란 무척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나 자신을 속여도 감정은 내가 어떤 의도로 자신에게 접근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감이 느껴지면 그 저항감부터 있는 그대로 느껴주세요. 제가 지금 우울감을 다루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우울감을 아무리 느껴줘도 너무 힘듭니다. 그때는 내 마음에게 솔직해져서 그 우울감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라는 감정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우울감이 너무 지쳐. 네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나도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저항의 감정을 인정하게 되면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솔직해지기 때문에 내 안의 모든 감정에 대해서도 점점 더 솔직해질 수 있게 되어요. 이렇게 저항의 감정이 먼저 해소가 되고 나서야 그 다음 아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껴줄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의 감정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얼마든지 울어도 된다고 말해줄 수 있게 되어요. 내가 느끼는 저항감조차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영성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진실하게 사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고된 명상 수행을 거치실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감정에 머무르시고 나의 모든 감정에 진실해지는 것, 진실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에까지 진실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버려왔던 나의 감정들을 나에게로 통합시켜서 진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영성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방법을 조금 정리해보자면요. 첫 번째, 먼저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아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본다. 아이가 내 몸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내 품을 빌려준다. 둘째, 어떤 감정이라도 아이가 삶에서 그렇게 느끼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해준다. 셋째, 아이의 감정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나쁜 감정이라고 우리가 여기게 되는 순간 아이는 말문이 막힙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환영해주세요. 넷째, 아이의 슬픈 감정을 빨리 나아지게 하지 말고 언제든 느껴도 괜찮음을 알려주기. 아이가 빨리 슬픔에서 벗어나서 빵긋 웃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전적으로 부모인 나의 이기적인 감정이에요. 아이는 언제든지 자기가 그때 느끼고 싶은 감정을 충분히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나에겐 그걸 빨리 해소시킬 권리가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아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부모로서 그 품을 내어주실 뿐이에요. 아이의 든든한 보호자로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감정 수용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사례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사람마다 삶에서 좀 크게 다가오는 이슈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성관계에서 특히나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저는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가장 큰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제 현실에서도 연인이나 짝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현실이 되게 많이 펼쳐졌었거든요. 삶에서 이런 일들이 어떤 패턴을 갖고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당연히 저도 무의식 정화 작업에 관심을 갖고 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버림받아서 슬프다, 수치스럽다, 우울하다 라고 해도 그 감정이 막 느껴지긴 하는데 온전히 해소가 되진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실수하고 있었던 거는 저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저의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여기면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제 삶에서 없애려고 했었던 거예요. 내가 왜 그토록 이성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지 그 본질적인 밑의 마음은 이해해주지 않은 채로 그 마음을 없애버려서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의도로 감정을 현실을 바꾸려는 의도로 이용을 한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그 수치스러운 감정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서 내 현실을 바꿔야 될까? 내가 이성에게 사랑받는 현실이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보다 더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게 됐어요. 나는 그냥 이성에게 사랑받지 않더라도 이런 부족한 마음을 느끼는 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전환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게 되었고 그냥 내가 그때 느끼는 그 감정과 있는 그대로 함께 있어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마음 공부를 합시고 했었던 일들도 다시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각종 영성 워크숍, 테라피를 찾아가면서 겉으로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제 속마음은 그거였어요. 지금 문제가 있는 내가 빨리 바뀌어서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어. 그게 저의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서 저도 모르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를 지속적으로 계속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걔의 상처만 나아지면 내 현실이 완벽해질 테니까. 이런 의도가 분명히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정과 있는 그대로 함께 해준다는 거는 내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되니까 너도 거기 있어도 괜찮아. 너를 없애지 않을게.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마음가짐과 같습니다. 진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감정을 대하게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집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감정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사랑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주는 수치심과 계속 싸우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그 수치심에게 제 마음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감정과 함께 있게 되는 순간 그 순간 현실이 바뀝니다. 이건 마치 성공을 위해서 달리지 않았는데 그 과정을 즐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공이 따라온 것처럼 제가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 감정과 그냥 함께 있어주겠다는 의도만 가지고 그 현실이 안 바뀌어도 된다는 게 정말 저의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나는 그냥 너랑 함께 있을게. 이 의도로만 감정을 대하니까 현실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괜찮아진 날이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성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감정이 더 이상 수치스럽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성한테 저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는데 그 시점부터는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잘 인정이 안 됐었는데 제 수치심과 연결되니까 그 마음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마치 아이의 마음처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사랑받고 싶다는 감정 표현을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찾게 됐고요. 그런데 감정 수용의 여정 중 여기까지 오는 게 굉장히 힘든 여정이긴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마음 공부를 하시고 감정 수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내가 겪는 현실을 바꾸려는 관점에서 감정에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감정 해소를 현실 창조를 위해 이용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내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태도로 감정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세요. 감정은 나를 못살게 굴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 단 한 사람, 내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내 마음 한켠의 자리를 그 감정에게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한테 자주 여쭤보셨던 질문 몇 가지로 영상을 마무리해볼게요. 자, 첫 번째 Q&A. 러브님, 감정은 얼마나 느껴줘야 하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부정적 감정에 같이 있어줘야 할까요? 긍정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 부정적 마음에 함께 머물러 줘야 할지 혼란스럽네요. 여러분, 감정은 얼마나 느껴줘야 한다는 수학처럼 딱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이거는 우는 아이랑 언제까지 같이 있어줘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아이의 감정이 해소가 될 때까지 들어주시는 겁니다. 해소가 됐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더 이상 현실에서 그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비슷한 사건이 생겨도 같은 감정이 올라오지 않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때 돼서야 내가 그 감정을 나의 일부로 통합했구나 라고 알게 되시는 거예요. 대체로 감정은 얼마나 느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감정 치유 과정 자체를
문제가 있는 나를 고치기 위한 수술 과정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내가 널 고치겠어 라는 태도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 수용 과정을 수학 공식처럼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에 머물러 주세요. 그 감정은 내가 진실로 함께 있어주게 되면 언젠가는 든든한 나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불친절한 웨이터 때문에 느낀 불쾌함을 집중해서 부정적 에너지에 머물면서 더 불쾌한 일을 끌어당길 필요는 없다의 의미를 책에서 봤어요. 우리가 집중하는 느낌이 창조되기에 또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억누르지 않으면서 알아차려주고 감정을 보내주는 방법이 있는지도 조언 듣고 싶습니다. 불친절한 웨이터 때문에 느끼는 불쾌감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이상하게 자꾸 나를 무시하는 웨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웨이터로 인해서 느껴지는 내 감정을 살펴봅니다. 아, 저 웨이터 서비스가 안 좋네. 다음부터는 이 식당에 오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가벼운 정도의 불쾌감이 있고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면서 식당 주인한테 저 웨이터 컴플레인을 어떻게 하면 걸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그 웨이터로 인한 불쾌한 감정이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후자 정도의 감정은 굉장히 큰 불쾌감이죠. 이 정도로 강력한 불쾌감이 느껴진다면 그건 나한테 무시받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웨이터가 원래 내 안에 있던 무시받는 아픔에 대한 감정을 건드린 것일 뿐이고 그렇기에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원래 있던 엄청나게 큰 감정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크게 트리거가 돼서 현실에서 감정이 올라옵니다. 불친절한 웨이터 때문에 느낀 불쾌감이 그냥 가벼운 정도라면 가볍게 느끼고 지나가세요. 그런데 그 불쾌감이 가볍지 않고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힐 정도라면 그 불쾌감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쾌감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나의 아픈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 안에 무시받는 감정을 제대로 느껴주지 않으면 삶에서 무시받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사건에도 너 또 나 무시하지? 언제든 감정이 발동될 수 있는 상태로 무시받을 만한 증거를 수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집중하고 온전히 느껴주는 감정은 의식적으로 느껴주기만 한다면 다시 창조되지 않습니다. 감정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기억이 나 스스로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했을까? 나는 언제 처음 무시를 당했다고 느꼈을까? 이렇게 내 안에 아픈 마음을 돌봐주고 내 삶에서 내가 자꾸 무시받는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어린 시절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한테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무시받는 감정이 그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감정이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걸 두려워하시는데 그 감정을 무시하고 무의식 속에 가둬두는 게 더 빨리 그 현실을 끌어당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무시하고 억누르고 회피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 느껴주고 그 감정이 생기게 된 이유를 온전히 이해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너는 뭐뭐한 장점이 있잖아 라고 위로하면 안 되나요? 제가 그런 방식의 위로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아이의 기분을 좋게 바꾸어서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감정 수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 아이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지요. 너는 이런 장점이 있잖아 라는 위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되었으니까 그 감정을 느끼지 마 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그 감정을 바꾸려는 위로예요. 감정을 바꾸지 않으려는 위로. 감정에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는 위로는 언제나 감정 수용을 도와줍니다. 오늘 영상이 무척 길죠? 제가 한 영상에 이렇게 질문해주신 내용까지 다 담으려다 보니까 많이 길어지게 됐어요. 제가 감정 수용 과정에 있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해버리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면 이 과정이 굉장히 고단하고 어려워지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올라오는 감정을 그때그때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배움을 가져다 줍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적절한 사건들을 일으켜서 내가 그 감정을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냥 삶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차근차근 겪어가시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과거에 미친 듯이 감정이 올라왔던 일이 더 이상 나를 괴롭지 않게 만드는 순간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감정과 있는 게 편안해지신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느끼실 거예요. 아, 이 감정이란 아이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리고 점점 더 감정과 함께 하시는 삶이 편안하고 즐거워지실 거예요. 슬픈 감정이 삶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슬픈 감정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순수하게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돼요. 그럼 기쁜 감정도 더욱 깊어지는 삶이 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캔버스가 다채로워져요. 오늘의 영상도 어렵지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먼저 감각 느끼기, 글쓰기를 통해 아이가 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은 잘 느끼는데 감정 수용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에는 내가 나의 따뜻한 부모가 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셋째,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감정이든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환영한다. 감정을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지 않고 어떤 감정이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존중해준다. 감정 치유를 내 현실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나아간다. 모든 과정에서 나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하고 진실하게 감정에 다가선다. 넷째, 이렇게 감정을 바꾸려 하지 않고 감정과 있는 그대로 함께 해주게 되면 감정은 어느새 나와 가장 편안한 친구가 된다. 그리고 이번 영상 설명글에 제가 이 감정 수용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책 3권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 책 3권을 보시면 조금 더 감정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아들여 줄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러브포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